북한에서 수령님을 위한 인형으로 길러지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겉은 화려한 조국의 꽃이었지만 17살 그녀의 삶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감옥과 같았죠. 자신의 어린 동생마저 잃은 비극 속에서 그녀는 북한 고위층의 은밀하고 충격적인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 진실은 그녀를 죽음의 도피자로 만들었지만 오히려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건 탈북을 결심하게 하는데, 과연 그녀가 폭로할 진실은 무엇일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17살이었어요. 함경북도 깊은 산골에 있던 훈련소, 이름은 거창하게 미래예술인 양성원이었지만 사실은 그저 수령님을 위한 인형을 만드는 곳이었지요. 아시겠어요? 겉으로는 곱게 단장하고 웃음을 짓지만 속으로는 다들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춤과 노래, 악기 연주를 배웠어요. 예쁜 한복을 입고 머리엔 기름을 발라 윤이 나게 빗었지요. 훈련관 동무들은 늘 저희에게 조국의 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꽃이라면 향기가 나야 하잖아요. 저희는 그저 시들어가던 꽃들이었어요. 웃음을 강요받고 감시원의 눈을 피해 숨죽여야 했으니 말입니다. 화장실에서조차 마음 편히 숨을 쉬지 못했으니 제 삶이 얼마나 억압되어 있었는지 짐작이 가시겠어요? 그때는 정말이지 희망이란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고 내일 또 훈련을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바깥 세상 소식은 쌀 한 톨만큼도 들어오지 않았지요. 저희는 말 그대로 금빛 감옥에 갇힌 새와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새장 안에 갇혀 노래만 부르도록 길러지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늦게 몰래 찾아온 훈련소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말없이 눈물만 흘리시더군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나 싶어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아주머니는 겨우 입을 떼어 말했습니다. 제 동생 은별이가 꽃제비가 되어 길거리를 떠돌다 결국 굶어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꽃제비 아시죠? 굶주려 떠도는 아이들을 말입니다. 제 동생이 겨우 10살밖에 안 된 제 어린 동생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훈련소의 화려한 조명도, 곱게 차려입은 옷도, 감시원의 날카로운 눈빛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그저 앙상하게 마른 은별이의 모습만 아른거렸어요.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싶더군요. 저는 조국의 꽃이 아니라 제 가족조차 지키지 못한 무능한 언니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울었지요. 제 인생에 이런 절망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슬픔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제 동생처럼 죽어가는 가족들을, 그리고 저 자신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갈망이 제 심장을 강하게 때리더군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지옥 같은 땅을 떠나겠다고요. 탈북 그때까지만 해도 막연했던 그 단어가 제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제 나이 17, 함경북도 훈련소의 차디찬 공기가 제 숨통을 옥죄던 때였어요. 꽃제비가 되어 거리를 헤매던 어린 동생이 굶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제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때렸어요. 죽더라도 자유를 찾아 가족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훈련소라는 곳, 겉으로는 고상한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림자 하나도 감시하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탈북을 마음먹으니 모든 것이 달라 보이더군요. 밥을 먹는 순간에도, 잠이 드는 순간에도,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순간에도 어떻게 이 감시망을 뚫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발각으로 이어지고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며칠 밤낮을 새워 훈련소의 경비 시스템과 보위부원들의 순찰 시간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어디에 CCTV가 있는지, 야간 경비는 몇 시에 순찰을 도는지,
보위부원들이 교대할 때 잠깐 생기는 빈틈은 없는지 말입니다. 제 머리는 온통 그런 계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늦도록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우연히 보위성 최 부장 동지와 고위 간부 한 명이 주고받는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속삭이는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끔찍한 내용이 똑똑히 들렸어요. 나라의 큰 돈이 해외로 빼돌려지고 있고 그 돈의 행방을 아는 몇몇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벽 뒤에 몸을 숨겼어요. 들키면 저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 이야기는 제 탈북을 더욱 절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안겨줬습니다. 최 부장은 그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의 탈북은 단순한 도주를 넘어선 생존 게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훈련소에 최 부장이 직접 찾아와서 저를 포함한 몇몇 처녀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캐묻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마치 제 속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저 공포에 질린 처녀 연기를 해야 했어요. 그의 눈빛은 제가 탈북을 감행하는 순간 저를 기어이 잡으려 할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비해둔 작은 보따리를 챙겨 훈련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삼엄한 경비를 피해 어둠 속을 기어가는 제 몸은 흙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였지만 고통보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더 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치고 얼어붙은 산길을 맨발로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함경북도의 겨울밤은 살을 내는 듯한 추위로 가득했지만 저는 얼음장 같은 바람 속에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두만강을 향해 가는 동안 최 부장의 그림자는 제 뒤를 쫓는 듯 했습니다. 마을마다 보위부원들의 검문이 강화되고 밤에는 불시에 가택수색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발각될까봐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두만강이 가까워질수록 자유의 희망과 최 부장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정말이지 그날 밤은 살을 내는 듯한 추위였어요. 밤하늘엔 별조차 얼어붙은 듯 쨍하고 시린 기운만 가득했지요. 제가 두만강 앞에 섰을 때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자유를 향한 뜨거운 갈망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심장이 귀청이 떨어져라 쿵쾅거려서 제 심장 소리가 경비병들에게 들릴까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강변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저 멀리 경비병들의 손전등 불빛이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추격견들의 울음소리였어요. 컹컹 끙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제 귀를 찢는 것 같았지요. 저놈들이 저를 발견하면 제 인생은 끝장이라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공포는 정말이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어린 동생들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하야, 꼭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소리가 저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지요. 저는 이를 악물고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으아, 그 순간의 고통이란. 얼음장 같은 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덮치는데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저는 죽으림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제 몸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제 마음만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자유를 향한 갈망, 그 하나로 버텼습니다. 땀과 눈물, 흙탕물이 뒤섞여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제 눈빛만은 살아있었을 겁니다. 죽을 수는 없다는 일념으로 발버둥 쳤지요. 강물은 저를 삼키려는 듯 사납게 흘렀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발짝, 또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제 발이 강바닥에 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얕은 흙탕물 속을 기듯이 헤치고 강변으로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젖은 옷을 파고들어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여기가 중국 땅이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저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다음 위험이 무엇일지는 그때는 알 수 없었지요.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디니 처음엔 그저 살았다는 안도감만 들지 뭡니까? 흙냄새도 다르고 바람 소리도 낯설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사방이 온통 경계해야 할 것들 투성이더군요. 국경 근처는 왜 그리도 사람들이 거칠고 눈초리가 매섭던지요. 누가 봐도 저 갔나 북에서 넘어왔구나 할까봐 발걸음조차 마음대로 못 대겠더라고요. 숨 쉬는 것마저 조심스러워지더군요. 며칠을 밤낮으로 숨어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버려진 창고에 몸을 뉘이기도 하고 으슥한 산기슭을 헤매기도 했지요.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건 언제 잡혀 돌아갈지 모른다는 그 공포였어요. 정말이지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와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마터면 이대로 아오지 탄광 가는 줄 알았지 뭡니까? 그러다 제가 철민 씨를 만났지 뭡니까? 처음엔 그 사람, 눈빛부터 참 냉정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마치 제가 짐짝이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진 돈도 얼마 안 되는 걸 알았는지 한숨을 푹 쉬더군요. 이 갓나 사연이 참 구구절절하구만. 그런데 자네 보통 물건이 아니구만 그래.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저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빌었지요. 제가 가진 비밀, 북한 고위층과 얽힌 그 이야기를 꺼내자 철민 씨의 눈빛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하면서도 제 절박함에 아주 조금은 동정심을 내비치는 것 같았어요. 목숨 걸고 넘어왔는데 여기서 돌아갈 순 없지 않습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 말에 철민 씨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담배만 연거푸 피우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알았네. 내가 방법을 찾아볼 테니 일단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지옥에서 천사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그때부터 철민 씨의 지시대로 움직였지요. 낡은 트럭 짐칸에 숨어 이동하기도 하고 허름한 여관방에서 며칠씩 꼼짝 않고 지내기도 했어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지요. 밤에는 저 멀리 들리는 중국어 소리, 낮에는 낯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제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누가 저를 신고할까봐, 혹은 최 부장 일당이 여기까지 쫓아올까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철민 씨는 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때마다 제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자네가 가지고 있는 건 말이지, 북에서도 아주 큰 물건이라네. 그걸 가만히 두겠나? 아마 최 부장 그 사람, 눈에 불을 켜고 자네를 찾고 있을 걸세.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품고 있는 그 비밀 때문에 저를 돕는 철민 씨까지 위험해질까봐 걱정이 앞서더군요. 남한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그때는 어렴풋이 알았을 뿐입니다. 매일 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요. 그 그리움과 자유를 향한 갈망이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지요. 저는 정말이지 중국 땅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답니다. 북조선에서 넘어오는 길이 죽음의 고비였지만 중국은 또 다른 지옥이더군요. 최 부장, 그 사람은 정말 집요했어요. 마치 제가 가는 길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것 같았죠. 철민이 아저씨랑 저랑 밤에는 기차 밑에 숨어 지내고 낮에는 사람들 눈을 피해 산길을 헤매 다녔습니다. 며칠을 굶는 건 기본이고 물 한 모금 마시기도 쉽지 않았어요. 발은 다 부르트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죠. 제가 그제서야 알았어요. 최 부장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요. 그는 그저 북조선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국제적인 첩보망까지 동원해서 저 하나를 잡으려 했다는 걸 중국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작은 마을 식당에서 겨우 허기를 때우고 있는데 밖에서 낯선 남자 둘이 저와 철민이 아저씨를 유심히 쳐다보는 걸 느꼈어요.
그 눈빛이 마치 사냥꾼의 눈빛 같았답니다. 철민이 아저씨가 은하야, 얼른 가자 하며 제 손목을 잡아 끌었죠. 우리는 먹던 음식도 내팽개치고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그 남자들이 우리 뒤를 쫓아오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좁은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리고 낡은 담장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겨우겨우 인파 속으로 숨어들었을 때 저는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죠. 그때 느낀 공포는 정말이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남자들의 뒤에 최 부장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또 다른 날은 밤늦게 겨우 잠자리를 찾았는데 새벽녘에 불법 체류자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철민이 아저씨가 저를 벽장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은 창문을 깨고 뛰어내려 시간을 벌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터져버릴 것 같았죠. 벽장 안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웅크려 있는데 밖에서는 고함 소리가 들리고 발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아저씨가 잡히면 저는 정말 끝이잖아요. 겨우 단속반이 지나가고 나서야 벽장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철민이 아저씨는 다행히도 무사했지만 다리에 크게 상처를 입은 상태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미안하고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매 순간이 죽음의 문턱이었어요. 숨통을 조여오는 최 부장의 그림자,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막막함.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제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그 얼굴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저를 움직이게 했죠. 최 부장의 냉혹한 눈빛이 아무리 제 뇌리를 스쳐도 저는 그 눈빛에 굴복할 수 없었어요. 언젠가는 이 지옥 같은 추격전이 끝날 거라고 저는 매일 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겪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저를 지탱해 주었죠. 그게 바로 살아야 한다는 의지였으니까요. 저는 그때 정말이지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밤 산속은 칼날 같은 바람이 사정없이 뺨을 때렸고 굶주림의 어지럼증까지 느껴졌지 뭡니까? 더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힘이 없어서 그저 바위 틈새에 웅크리고 앉아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음임제. 이대로 얼어 죽는 건 아닌가 하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환영인가 싶어 눈을 비볐지 뭡니까? 그런데 그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또 보위부 사람들이거나 국경경비대일까봐 숨소리마저 죽였죠. 덜덜 떨면서 지켜보는데 불빛이 제가 숨어있던 바위 근처에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군가가 작은 보따리 하나를 툭 내려놓고는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보따리 안에는 뜨끈한 옥수수죽 한 그릇이랑 마른 빵 몇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그 따뜻한 기운이 얼어붙었던 제 손을 녹이고 뱃속으로 들어가니 온몸에 다시 피가 도는 것 같았음임제. 제 옆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요. 자유는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게 쓰여 있었지 뭡니까? 그 순간 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어마이, 아바이, 동생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어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동무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처럼 저도 저 스스로를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잠시 숨통을 트였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또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 뭡니까? 낯선 마을을 지나는데 갑자기 뒤에서 거기서 도망가지 마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발 아래 돌멩이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지기도 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그 감시의 눈길, 추격의 발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리다 보니
막다른 길에 다다랐지 뭡니까? 이제 끝인가 하고 절망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낡은 대문이 스르륵 열리더군요. 안에서 한 할머니가 저를 향해 손짓하는 겁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작은 광 안에 숨겨주시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대문을 닫으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는 저를 쫓던 사람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계집애 어디로 갔단 말이야?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능청스럽게 대꾸하시더군요. 아이고, 무슨 일인데 이리 소란들인가? 나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하다. 할머니의 능숙한 거짓말 덕분에 저는 또 한 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저에게 따뜻한 밥을 먹여주시고 낡은 옷도 한 벌 내어주셨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제가 겪는 아픔과 간절함을 헤아려 주시는 것 같았음인지. 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할머니는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지요. 그렇게 저는 알 수 없는 손길들의 도움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음인지. 그분들이 왜 저를 돕는지, 어떤 분들인지 저는 여전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살게 했고 저를 강하게 만들었음입니다. 이젠 그저 울고만 있는 계집애가 아니었음입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저를 가로막아도 저는 기어이 살아남아 자유를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지요. 제 안에서 솟아나는 이 굳건한 의지가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날 동남아시아 국경은 정말 아비규환이었어요. 제가 숨죽이고 기다리던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설마 했지요. 하지만 제 귀를 의심할 틈도 없이 최 부장인지 뭔지 아는 그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저기 있다. 붙잡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랄까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 순간 제 몸은 이미 미친 사람처럼 뛰고 있었어요. 발밑에 흙먼지가 풀풀 날리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어요. 뒤에서는 붙잡아. 도망가지 마라. 하는 고함 소리가 귓전을 때리고 이어서 총성이 울려 퍼지더군요. 탕, 탕 하는 소리에 제 다리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휙, 휙 하고 들리는데 아시겠습니까? 죽음이 바로 제 뒤를 쫓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철민 동무가 나타난 건. 제가 미처 생각할 틈도 없이 저를 밀쳐내고는 저 대신 그자들에게 맞서더군요. 은하 동무, 어서 가시오.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몇몇 사람들이 나타나 저를 향해 달려오는 무리들을 막아서는 겁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아수라장 속에서 그분들은 마치 저를 살리려는 방패처럼 몸을 던지셨어요. 어서 가란 말이야. 한 분이 저를 향해 소리치며 쓰러지는 것을 봤어요. 제 눈앞에서 그 뜨거운 피가 제 옷에 튀는 것 같았습니다. 철민 동무도 저를 밀쳐내고 뒤돌아선 채 그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총탄을 맞고 쓰러지더군요. 제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그분들은 저를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저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저라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숨 쉴 틈도 없이 저는 다시 뛰어야만 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국경선이 저 멀리 보였어요. 마지막 힘을 짜내서 저는 그 철조망을 향해 달렸습니다. 손발이 다 까지고 피가 나도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그저 저 너머에 있는 자유, 그분들이 저에게 안겨준 자유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간신히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유라고들 하죠. 그런데 제 마음은 왜 이렇게 무겁던지요. 철민 동무의 얼굴이 아른거리고 저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제가 살아남은 게 맞나 하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숨쉬는 이 모든 순간이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요. 그분들의 희생으로 얻은 자유가 과연 저만의 것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에게 맡긴 염원, 희망, 바로 그게 제가 짊어져야 할 몫인 거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저 하나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분들의 넋을 기리고 북조선에 남아있는 수많은 동무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누리는 이 자유는 그분들의 희생으로 피워낸 꽃과 같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꽃을 잘 키워내야만 해요. 반드시요. 제가 이 땅에 발을 디딘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제 두 발이, 아니, 제 목숨이 닿은 이곳이 바로 자유의 땅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밤을 숨죽이며 도망쳐왔던 길,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지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에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나오더군요. 제 볼을 타고 흐르던 뜨거운 물줄기는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희망의 눈물이었고, 마침내 살아남았다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셨던 철민 오빠, 그리고 이름 모를 많은 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분들의 용기와 헌신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겁니다. 그 고마움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은하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는 증언자가 되려고 합니다. 제가 17살 어린 나이에 기쁨조로 끌려가 겪었던 일들, 그 폐쇄된 훈련소 안에서 자유를 잃고 살았던 나날들, 상상조차 하기 힘드실 겁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시키는 대로 살아야 했던 제 삶은 마치 투명한 감옥 같았어요. 그러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제 동생, 꽃제비가 되어 죽어가던 그 아이의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이 변했지요. 그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가족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 겨울 강물은 제 살을 찢는 듯 차가웠고 얼음 조각들이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는 최 부장이라고 하는 국가보위성 사람이 저를 끈질기게 쫓았고 숨을 쉬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나날들이었지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강물 냄새, 흙먼지 속에서 맡았던 비린내, 그리고 저를 감시하던 자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던 얼음장 같은 공포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단지 제 불행을 늘어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살던 그곳에서는 개인의 자유라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개념이었어요. 그저 국가가 시키는 대로, 당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했지요. 굶주림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가 어둠 속에 갇힌 채 희망을 잃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제가 느꼈던 이 희망의 눈물을 언젠가 흘릴 수 있기를 말입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언할 겁니다.